이미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눈치채셨을 텐데 글로벌리 탄소에 대한 배출 기여도 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원 에너지였고 두 번째는 이 수성 EV였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눈 이제 건물 및 폐기물 쪽도 상당히 탄소 배출에 대한 주 원인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덧붙여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건물 쪽에 대한 탄소 배출 아직 상당한 투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또 첨언을 해드리면 특히나 서울처럼 도심화가 된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글로벌 평균보다 건물에서 비롯된 탄소 배출 기여도가 60%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이 또한 투자에 대한 기회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이광수 의원님, 이 건물 쪽에 대한 탄소 배출, 이 대응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건물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글로벌하게 거의 17.5%가 건물에서 나오거든요. 굉장히 상당하게 많이 이렇게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분야가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건물이 스스로 또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양하고 생산하는 양을 더하기 빼기 해서 0으로 만드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런 빌딩이 있을 수 있는지 되게 신기한데요. 실제로 저런 제로 에너지 빌딩이 있나요? 있습니다. 미국에 한 700개 정도 되고요. 근데 700개 얘기 드리니까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미국에 제가 세보니까요. 일일이 세보진 않았는데 미국의 상업용 빌딩이 한 90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로 에너지 빌딩이 있긴 한데 비율이 0.00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변화해야 될 빌딩들이 많은 거죠. 제로 에너지, 넷제로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인 그린을 붙이면 그린 에너지, 그린 빌딩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개념대로 건물 스스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분야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분야를 패시브라고 합니다. 패시브. 네, 그래서 단열재를 잘 쓰거나 창문재를 잘 써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액티브 분야예요.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신재생이어야겠죠. 네, 그린 네. 에너지여야겠죠. 그래서 건물 밖에 요즘 가끔 보시면 태양광 패널 붙이고 스스로 생산하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또 각광받은 분야가 지열 발전이라고 해서 땅 속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참 이상적인 계획인 것 같은데 한국의 사정은 어떤가요? 제로 에너지 건물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아, 네. 네,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에도 2년 전에 노원구에요. 제로 에너지 아파트가 만들어졌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이 아파트를 좀 조사해 봤더니요. 그 입주민들이 매월 내는 에너지 비용 있잖아요. 뭐 전기료라든가 냉영 발비가 0원입니다. 0원. 예. 그래서 관리비가 한 달에 4만 원밖에 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에너지 세이빙을 하고 있는 아파트인 거죠. 참으로 놀랍습니다. 4만 원의 관리비를 책정받았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보통 이런 이제 이상적인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정부의 조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정부 측면에서 어떤 계획이나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근데 말씀하신 것대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이런 기술들이나 이런 아파트가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한국에 이런 건물들이 여러분 별로 없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정책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해 한국 정부가 제로 에너지 건축 단계화 의무 방안을 발표했고요.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한해선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2003년까지 5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입니다. 그게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런 건축물들은 제로 에너지 빌딩을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상황으로 좀 고민을 하고 해보고 싶은데 특히나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체제 이후에 이런 변화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사정은 어떤가요?
최근까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각 주별로 좀 양상이 다른 상황인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 모든 신축물에 한해서 신축물 같은 경우에 신축 건물에 같은 경우에 제로 에너지 빌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건물 에너지 절약 지침이라는 걸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이제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또 바이든 당선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참 그린 에너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 되셨어요.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400만 개가 넘는 노후 빌딩을 그린 에너지 빌딩으로 만들겠다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축되는 건물들만 만들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동안 만들어져 있는 건물들도 다 바꾸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 정책을 통해서 미국 내에 100만 개 넘는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그러니까 정책을 이렇게 믹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막 의무화,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전에 있었던 것도 또 바꿔야 된다 막 이러니까 네. 막 시장이 엄청 갑자기 커질 것 같은데요. 네. 시장 규모로 제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책과 그리고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장의 발전 속도,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산하면 5년 이내에 시장이 한 4배 정도. 4배. 예, 근데 이 4배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제가 추산해 봤더니 한 1,860조 정도. 1,800조요? 원이요. 아. 예, 어쨌든 엄청나게 큰 시장이 새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1,800조면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이런 데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가요? 그렇죠. 이 분야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시브, 뭐 단열재 만들거나 창호재 만들고 창문 만드는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회사가 이 잔슨 컨트롤스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저는 회사를 볼 때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도 조절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죠. 그래서 건물이 사용하는 온도, 냉연발 기기들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로 에너지 빌딩이 상용화되고 시장이 커질수록 이 회사가 할 일이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시장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슨 컨트롤 참 신선한 기업인데 이런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 건물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건축 자재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쪽에 대한 기업의 실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요합니다. 다양한 건축 자재가 앞으로 나올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아주 혁신적인 제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솔라 루프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같이 동영상을 보시면 집의 그 지붕을요, 그 태양광 패널로 바꾸는 거예요. 약간 한국의 기와집의 그런 느낌이 나시죠? 그런데 저걸 다 바꿔서 결국엔 집에서 또 에너지를 생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걸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저거 테슬라가 또 만들어요. 또 테슬라가. 그래서 테슬라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그 건축 자재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테슬라가 정말 이것저것 다 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또 궁금한 부분이 이 건물을 이제 지을 때도 이게 또 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그렇죠. 좀 건물을 지을 때 생기는 그런 탄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박 의원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건물만 그렇게 만들었는 게 아니라 그 건물 짓기 위해서 또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뭐 네, 트럭도 오가고 맞습니다. 자재 막 쓰고 이동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 건축 공법에 대해서 친환경 공법이 앞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또 가장 주목하는 게 모듈러 공법인데요. 마찬가지로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건물을요 이렇게 블록처럼 쌓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공장에서 건물을 만든 다음에 현지에 쌓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55층짜리 아파트인데요. 이걸 며칠 만에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2년? 이거요. 11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11일이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1일 만에 현장에서 만든다 그러면 뭐 트럭이 오갈 일도 그쵸. 없고 현지에 소음도 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공기 단축을 통해서 친환경 공법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레고 쌓듯이 막 레고, 이렇게. 레고 아주 좋은 비유세요. 어떤 회사들이 이런 거 하고 있나요? 그렇죠. 많은 회사들이 또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카부코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모듈러 회사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신성장하는 분야에서 제가 주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죠. 그래야 나중에 MS도 증가하고 회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 카부코라는 회사는 최근에 M&A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성장성을 높여갈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훨씬 더 이 시장의 MS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비단 미국 회사뿐만 아니라요. GS건설이라고 한국에 여러분 뭐 더 잘 아시죠? 자해를 만드는 GS건설도 최근에 이 모듈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유럽의 단우드라는 모듈러 회사를 인수해서 직접적으로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GS건설의 신사업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더 확장해 보면 물론 이제 그 건물들을 다시 부시고 재짓는 이 과정에서도 폐기물도 나올 테고 이 쓰레기 관련 문제를 또 한번 저희가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여러 가지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쓰레기 쪽에 대한 실제 산업의 대응이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쓰레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마스크도 사실은 거의 다 플라스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전부 다 지금 처리가 안 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죠, 보통. 네. 그런데 진짜로 따져보면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서 플랑크톤이 거의 50%의 산소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플라스틱 섬인데요. 남한 크기의 거의 10배 규모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플랑크톤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사실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게 당면한 과제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는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처리됩니다. 하나는 재활용이죠. 그래서 그게 한 14% 정도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매립합니다. 이게 한 62%, 그리고 나머지가 소각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일단 쓰레기 처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이 재활용 비율을 어떻게 늘리느냐가 사실 중요한 지금 인더스트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주목하는 게 사실 처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원적으로 뭔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순환 경제라고 최근에 더욱더 주목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플라스틱 순환 경제요? 좀 생소한 개념인데 추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플라스틱을 쓰는데 거기서 재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한계점이 있으니까 플라스틱 제품을 아예 다른 제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라든가 친환경 소재를 통해서 플라스틱 대용품을 만들어 보면 충분히 효율적이고 경제를 순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순환 경제라고 하고 있고요. 이미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플라스틱 면봉, 접시 뭐 이런 일회용 용품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했고요. EU가 최근에 플라스틱 포장세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어떤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제로 뭐 이런 그린이 돈으로 바로 연결되는 세상이 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숫자가 좀 충격적인 게 제가 뭐 플라스틱을 뭐 14%밖에 재활용 못한다. 저 매일 매주마다 한 2번씩 나가서 이렇게 막 재활용 하거든요. 하면서 네. 나 이거 하면 다 재활용 되겠지 하면서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뭐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겠다. 막 이런 어떤 뿌듯함 약간의 그런 느끼는데 이게 14%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쪽에서 좀 발달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목해야 할 업체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1차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생수병이나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분리를 잘해야죠. 그래서 유 의원님처럼 분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분리수거 되게 안 해요. 그래요? 막 그냥 막 버리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분야가 저희가 쓰레기 처리하는 회사들이에요.
쓰레기를 예. 처리하는 회사.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증가할수록 이런 회사들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회사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입니다. 이름부터도 벌써 쓰레기 처리 뭐 이렇잖아요. 직관적인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의 쓰레기 처리 시장이 거의 MS를 26%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1위의 쓰레기 처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너무 쓰레기 처리 업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무시 안 합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고 네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네네.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야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순환 경제. 결국엔 플라스틱 제품을 적게 쓰고 다른 제품으로 대용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플라스틱을 어떻게 대용할 수 있느냐, 대용품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회사가 이 웨스트록이라는 회사입니다. 웨스트록. 예, 이 회사는 어떤 회사면요, 종이로 뭐든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즘 스타벅스 가보셨잖아요. 네네. 스타벅스 뭐가 요즘 바뀌었어요? 가보면은 뭐 빨대가 일단 그렇죠. 플라스틱 빨대 없어지고 종이로 만들잖아요. 요즘 안 주기도 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종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종이로 뭔가를 만드는 네네. 회사들이 역할이 제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웨스트록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플라스틱 대용품들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앞으로 양산 계획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탄소 저감의 필요성에서 저희가 이제 건물 그리고 이제 폐기물 관련 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 내지는 글로벌 어떤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